저택을 둘러싼 담장이 아침 안개 속에서 서서히 나타났다. 해변에 밀려나온 바다 생물 살갗처럼 검고 기다란 곡선 형태였다. 나는 두근거리는 심장과 목덜미에 흐르는 땀을 무시하려고 애쓰면서 그 담을 따라 걸었다. 안개 속에서 희푸른 빛이 보였다. 한 걸음씩 다가가는 동안 그 빛은 저택의 하인용 출입문에 걸린 등으로 변했다. 그리고 거기 빛나는 철제 투구를 쓰고 제복을 입은 사람이 출입문 옆에 기대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프린캡스는 나를 유심히 지켜봤다. 처음 그는 한쪽 눈썹을 치켜떴는데 내가 다가갈수록 그 눈썹은 이마 위로 차츰 올라갔다. 내가 바로 앞에 서자 눈썹이 머리카락에 닿을 지경이었다. 나는 권위가 있어 보이기를 바라면서 헛기침을 한 번 한 뒤 말했다. 보조수사관 시그넘 디니오스 콜입니다. 시신을 보러 왔습니다. 프린캡스는 눈을 껌벅이더니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 키가 그보다 머리 하나는 크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다. 그렇군요. 그가 말했다. 그는 내게 짧게 고개를 까딱이더니 그대로 있었다. 여기 시신이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렇긴 합니다만 프린캡스는 천천히 말했다. 그는 내 어깨 너머 안개 자욱한 좁은 길을 흘끔거렸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 그는 다시 내 뒤 좁은 길을 흘끔거렸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은 어디 있죠? 네? 다른 분이라뇨? 수사관은 언제 도착합니까? 나는 퍼뜩 고개를 드는 염려를 꾹 눌렀다. 상관 대신 일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은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시신이 관련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수사관님은 참석 못하십니다. 내가 현장을 살펴보고 관련자 및 목격자와 면담한 뒤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수사관이 참석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다고요?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됩니까? 나는 프린캡스를 찬찬히 살폈다. 그가 입은 짧은 갑옷 상의는 희미한 빛을 받아 반짝거렸고 작은 고리마다 물방울이 진주처럼 맺혀 있었다. 굉장히 화려했다. 장식된 허리띠 버클 위로는 배가 살짝 나와 있었다. 중년에 접어들며 생긴 나이살이었다. 희끗희끗한 턱수염도 마찬가지였다. 공들여 광택을 낸 검은 부츠 가장자리는 해초로 물들인 가죽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의 몸에 걸친 것 가운데 군 표준 보급품은 칼집에 꽂힌 장검과 아포세티칼임을 나타내는 진홍색 망토뿐이었다. 이는 그가 제국의 여러 유기체 변형을 담당하는 제국군 장교라는 뜻이다. 나머지는 직접 아마 거금을 들여서 구입했을 것이다. 그 모든 면면을 종합하면 비록 시그넘인 내가 계급은 높아도 저쪽이 나이와 재산은 물론 경험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이었다. 수사관이 사망사건 현장에 낡은 부츠를 신은 20살짜리 애송이만 달랑 보낸 이유를 궁금해 여기는 것도 당연했다. 수사관님은 보통 현장에 오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서 상황을 조사한 뒤 내 보고를 통해 적절한 결론을 내립니다. 적절한 결론이라... 프린캡스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들여보내주기를 기다렸다. 프린캡스는 버티고 서 있기만 했다. 저택문을 열라고 명령해야 하나 싶었다. 다른 장교에게 직접 명령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다행히 프린캡스는 결국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주머니에서 검은 액체가 출렁이는 작은 유리병이 가운데 박힌 작은 청동 원판을 꺼냈다. 바싹부터 따라오십시오. 이 문이 좀 오래됐거든요. 까다로울 수 있어요. 돌아선 그가 하인용 출입문을 마주봤다.
검은색 매끈한 담에 난 조리개 같은 구멍이 문이었다. 구멍 반대편에는 솜털이 난 황록색 덩굴이 구불거리며 베일처럼 늘어져 있었다. 프린캡스가 다가가니 그 덩굴이 불안하게 요동치더니 젖혀져 길을 내주었다. 나는 프린캡스에게 바짝 붙어서 출입문을 통과하며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허리를 숙였다. 목덜미를 간지리는 덩굴에서 들쩍지근한 냄새가 났다. 사람 살을 찾아내도록 유전자를 변형시킨 듯한데 열쇠, 즉 프린캡스가 손에 든 씨앗병이 없었다면 몸이 마비되거나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 저택 중정에 들어섰다. 동틀녘 어스름 속에서 언덕 높이 위치한 저택 박공에 매달린 수십 개의 마이 등불이 반짝였다. 건물 주위를 베란다가 에워싸고 있었고 창문을 덮은 장식 이끼가 아침 햇살을 막아주었다. 넓고 매끈한 마룻바닥에는 섬세한 광택이 났다. 동쪽 끝에는 방석이 깔려 있었다. 작은 다실 같은 곳이었지만 사탁 대신 정수리를 평평하게 깎은 거대한 동물의 두개골이 놓여 있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무시무시한 장식품이었다. 그렇게 호화로운 집은 처음이었다. 나는 프린캡스를 봤다. 그는 내 놀란 표정을 보고 씩 웃었다. 나는 유덱스 제복의 어깨 매무새를 고쳤다. 치수에 맞는 옷이 없어서 꽉 끼는 청색 제복을 입은 꼴이 우스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프린캡스? 내가 물었다. 죄송합니다. 깜빡했군요. 오티리오스입니다. 사망자 신원은 확인됐습니까, 오티리오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된 걸로 압니다. 엔지니어 소속 커맨더 타크타사 블라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에 오티리오스는 옆을 흘끔거렸다. 그의 사인이 변형이라는 연락은 받으셨죠? 그렇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으면 신원 확인이 어려워지기도 해서요. 프린캡스는 나를 이끌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놓인 작은 나무 다리를 건넜다. 심지어는 그게 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마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포세티칼이 와 있는 것이죠. 오티리오스는 앞에 펼쳐진 안개를 가리켰다. 그 속을 찬찬히 살피니 진홍색 외투와 망토를 걸친 사람이 여럿이 정원을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다. 전부 새장처럼 생긴 것들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장에는 새가 아니라 섬세한 양치 식물이 들어있었다.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오티리오스가 말했다. 아직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확인용 식물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죽지 않았거든요. 사유지 내에 오염 흔적도 없고. 오티리오스는 양치 식물지로 만든 얇은 문으로 향했다. 그쪽으로 다가서던 중에 저택 안에서 길게 이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비명이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마 하녀일 겁니다. 현장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죠. 아직도 흥분한 상태군요. 시신을 발견한 건 몇 시간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계속 울고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시신을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거칠고 흥분된 비명이 들려왔다. 나는 얼굴의 간병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조심하고 침착하자고 다짐했다. 나는 고등법원을 담당하고 제국의 정의를 구현하는 유덱스의 장교였다. 이 고급 저택에 들어가야 했다. 비록 비명이 울려 퍼지는 곳이라도. 오티리오스가 문을 열었다. 비명이 훨씬 더 커졌다. 아직은 소변이 체내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그 비명이 계속된다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오티리오스가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곳의 청결도였다. 흙 한 톨, 진흙 묻은 곳 하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우아해 보이긴 했지만
살균된 듯했다. 식사용 소파는 지나치게 매끈하고 흠 하나 없었고 바닥에 깔린 정사각형 비단 깔개는 발로 밟은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했다. 편안하고 포근하기로 따지자면 이 저택은 외과 의사가 다루는 칼 수준이었다. 그렇다고 호화롭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자그마한 마이나무를 천장에서 아래로 자라도록 해 샹들리에처럼 만든 것은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 나무의 열매가 마이벌레를 가득 머금고 주위에 파란빛을 드리웠다. 여기서는 공기마저도 비싼 것이리라는 생각이 들던 순간 그 생각이 맞았다는 걸 확인했다. 큰 방마다 구석에 거대한 키르피스 버섯이 서 있었다. 높다란 검은 버섯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정화한 다음 다시 차갑게 배출했다. 저택 어딘가에서 비명이 계속됐다. 몸이 떨렸지만 주변 온도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수사관님의 지시대로 근무자와 목격자는 모두 저택 안에 있습니다. 오티리오스가 말했다. 면담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프린캡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부 7명입니다. 한여넷, 요리사, 정원사, 집사죠. 저택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커맨더 블라스가 아닌가요? 네, 이 집은 하자가문 소유입니다. 문장 못 보셨습니까? 그는 출입구에 매달린 작은 표식을 가리켰다. 나무 두 그루 사이에 깃털 하나가 길쭉하게 세로로 그려져 있었다. 그것을 본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자 가문은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며 내륜의 어마어마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저택이 왜 이렇게 호화로운지는 납득되기 시작했지만 다른 모든 점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하자 가문이 다레타나에서 집을 소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알 수 없었다. 오티리오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다른 곳에는 더 사들일 부동산이 없었나 보죠. 지금 이곳에 하자 가문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숨는데 욕 나올 만큼 재능이 있는 모양입니다. 집사가 좀 더 잘 알겠죠. 긴 복도를 따라가니 검은 성목문이 나왔다. 그 문이 가까워지자 희미한 냄새가 느껴졌다. 퀴퀴하면서도 들쩍지근한, 그러면서 시큼한 냄새였다. 속이 메스꺼렸다. 고개를 치켜들고 침착하고 근엄한 표정을 지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짜 보조 수사관처럼. 그런 생각이 들다니 내가 진짜 보조 수사관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했다. 빌어먹을. 사망 사건을 많이 조사해 보셨습니까? 오티리오스가 물었다. 왜 묻습니까? 그냥 궁금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워낙 그래서요. 그렇진 않습니다. 수사관님과 나는 주로 이곳 다레타나 장교들의 급여 사기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살인사건은 수사한 적 없으시군요. 만취한 부초가 검은소에서 동료를 공격한 사건. 뺨이 뻣뻣해졌다. 이곳 유덱스의 수사관 직위는 넉 달 전에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전 근무지에서도 사망사건을 수사한 적 없으십니까? 뺨이 더 당겨졌다. 수사관님이 여기 부임하셨을 때 내가 이곳 서블라임 중에서 보조 수사관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적 없습니다. 오티리오스의 발걸음이 살짝 멈췄다. 그럼 유덱스의 수사관 밑에서 일하신 지 넉 달밖에 안 된 것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프린캡스? 나는 심기가 불편해졌다. 오티리오스가 희죽이듯 입꼬리를 올리는 게 보였다. 처음 맡은 사망사건이 하필 이 건이군요. 그리고 문이 열렸다. 안은 침실이었다. 저택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웅장한 실내 한쪽 구석에는 넓고 푹신한 이끼 침대가 놓여 있었고 양치 식물지로 만든 벽에 문이 하나 있었다. 욕실 문인 듯했다. 주택의 안에 있는 욕실은 본 적이 없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은 들어봤다. 모서리에는 마이 등불이 매달려 있었으며
그 반대편 대각선 방향 모서리에는 키르피스 버섯이 또 있었다. 그 옆에는 2개의 짐가방과 가죽 책가방이 하나 있었다. 커맨더 블라스의 소지품 같았다. 하지만 그 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에서 자라는 잎이 무성한 나무였다. 사람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사람을 꿰뚫고 자라고 있다고 해야 할까? 침실 한가운데에 가느다란 나무 여러 그루에 꿰뚫린 시체가 매달려 있었지만 오티리오스가 말했듯이 처음에는 그것이 시체라는 사실을 알기조차 어려웠다. 뒤얽힌 가지 속에서 몸통 조금, 그리고 왼쪽 다리 일부가 보였다. 내가 그걸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시신이 제국 엔지니어 이알렛들이 입는 자주색 군복을 입은 중년 남자라는 사실이었다. 오른쪽 팔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른쪽 다리는 작은 나무 둥치에서 쏟아져 나와 침실의 성목바닥을 뚫고 들어간 뿌리 덩어리에 잡아먹힌 상태였다. 나는 뿌리를 멍하니 바라봤다. 구불구불한 뿌리 사이에서 대퇴부의 분홍빛 끄트머리가 보이는 것 같았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바닥 전체에 커다랗게 고인 피 웅덩이는 검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반사하고 있었다. 뱃속에서 장어가 튀어나오기라도 하는 듯 메스꺼렸다. 나는 집중하자고, 심호흡을 하자고 생각했다.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동하자고. 이제부터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겪게 되리라고. 다가가도 안전합니다. 오티리오스가 지나치게 명랑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안심해요. 나는 그 식물 쪽으로 다가갔다. 자세히 보니 나무가 아니라 길고 유연한 풀이었다. 배관과 비계를 만드는 데 쓰는 속이 비고 단단한 풀인 순집과 비슷했다. 새순 여럿이 블라스의 어깨와 목 사이에서 돋아난 것 같았다. 나는 그 속에 척추골이 걸린 흔적을 보고 또 한 번 치미는 구역질을 눌렀다. 가장 놀라운 것은 블라스의 얼굴이었다. 상체에서 돋아난 싹이 자라며 여러 개의 가지를 뻗었는데 그중 하나가 블라스의 두개골을 옆으로 관통하며 머리를 끔찍한 각도로 꺾어 놓았다. 게다가 같은 가지가 위턱을 감싸며 얼굴과 코, 양쪽 귀까지 먹어치웠다. 블라스의 두개골 중에서 남은 것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벌어진 아래턱뿐이었다. 치아 절반과 입천장은 그 뒤로 자란 나무의 물결 모양 껍질에 파묻혀 있었다. 블라터스의 턱을 자세히 살폈다. 억센 수염 자국, 사고인지 싸움 탓에 생긴 희미한 흉터, 옆으로 움직이자 남은 부위가 보였다. 왼쪽 팔에는 연갈색 털이 나 있었고 오랫동안 일한 탓에 손가락은 굳은 살이 생기고 갈라져 있었다. 왼쪽 다리에 입은 레깅스는 피로 검게 물들어 있었다. 피가 어찌나 많이 흘렀는지 부츠를 포도주처럼 채우고 있었다. 머리에 무엇이 떨어지는 느낌에 고개를 들었다. 싹이 저택 지붕을 뚫고 나가서 아침 안개가 이슬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만 지붕 위로 2m 넘게 솟아나 있습니다. 생선기름이 튀듯이 지붕을 1m나 뚫고 나갔어요. 꽤 크게 자란 셈이죠.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오티리오스의 말에 나는 쉰 목소리로 되물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하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집이 흔들렸답니다. 아퍼세티칼에 이런 일이 가능한 물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퍼세티칼 이알렛은 식물의 저장을 조절하는 갖가지 이식제와 보강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익는 서커스 밀이라든가 일반적인 크기의 서너 배로 자라는 과실 같은 것이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단 몇 분 만에 나무를 키워내는 것이나 사람 몸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커맨더 블라스를 노린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커맨더 블라스는 엔지니어 소속이라서 움직일 일이 많습니다. 여행 중에 뭘 우연히 먹거나 감염되었을 수도 있죠.
아직은 날 도리가 없습니다. 커맨더 블라스가 시내에서 다른 곳을 방문했습니까? 혹은 감염된 관리나 제국군 직원을 만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커맨더 블라스는 옆 지역에서 출발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곧장 이곳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감염 기록이 있습니까? 그의 입가가 경멸하듯 실룩거렸다. 뭐 감염이야 제국 전체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신체 보강, 이식, 변형이 멋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달라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이 감염 사건이라면 전염된다는 뜻이지요. 맞습니까? 그게 감염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블라스의 이동 경로를 확인 중입니다. 그는 해벽을 비롯해서 외부 지역을 돌아보며 공사 상태를 검토하던 중이었고 오티리오스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쨌든 곧 우기니까요. 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곧 우기가 닥친다는 사실이 제국의 외륜 지역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것을 무시하는 일은 태양의 존재를 잊으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블라스가 오기 전에 이 방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습니까? 물건을 만지거나. 물론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증언밖에 없지만요. 출입을 시도한 흔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곳은 황제의 성소보다 더 차단막이 많죠. 가까이 다가오는 데만도 시약 열쇠가 필요하거든요. 나는 이 저택의 창문과 문의 개수를 되짚어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오티리오스가 말했다. 예? 경력에 좋을 거라고요. 또 한 차례, 이번에는 좀 잔인한 미소였다. 그걸 원하는 것 아닌가요? 승진? 장교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건 임무를 다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나는 그를 잠시 보다가 말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프린캡스. 이 방의 모습을 새겨야 합니다. 나무에 짓이겨진 시체 앞에 나를 혼자 두고 오티리오스는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옆구리에 낀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코르크로 막은 작은 유리병이 줄지어 들어있었다. 액체가 몇 방울씩 담겨있는 것들로 연주황색도 있었고 연두색도 있었다. 하나를 꺼내서 코르크를 딴 뒤 코 밑에 들고 숨을 들이쉬었다. 톡 쏘는 양잿물 냄새가 훅 들어오자 눈이 시큰해졌다. 나는 다시 한번 냄새를 맡은 뒤 그 냄새를 머릿속에 가득 채웠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심호흡했다. 눈 안쪽이 근질거리고 떨렸다. 머릿속이 잽싸게 돌아다니는 물고기로 가득한 듯했다. 한 가지 기억을 소환했다. 내 상관인 수사관의 음성이 속삭였다. 딘, 현장에 도착한 뒤에는 실내를 찬찬히 살펴라. 출입 내역을 전부 확인하고 사망자가 건드렸을 만한 것을 전부 확인해라. 놓친 장소, 망각한 장소가 어딜지 생각해봐. 하인들이 놓치고 청소하지 않았을 곳을. 잿물의 냄새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는 눈을 뜨고는 집중해서 실내를 보았다. 벽과 바닥, 모든 물건과 가구가 배치된 방식, 그림자가 만드는 섬과 담요의 그 주름을 전부 자세히 살폈다. 내가 집중하면 그 모든 광경이 머릿속에 새겨졌다. 위대한 천상의 카눔 제국은 오래전에 뿌리와 가지, 살과 뼈를 빚어내는 생명의 공예를 철저하게 완성했다. 모서리에 키리피스 버섯이 공기를 식히고 정화하도록 변형되었듯이 제국의 인그레이버인 나는 경험하는 모든 것을 언제까지나 영원히 기억하도록 변형되었다. 나는 이따금 손에 든 병의 냄새를 맡으며 보고 또 봤다. 인그레이버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만 나중에 그 기억을 쉽고 빠르게 떠올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그래서 향을 사용했다.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인그레이버의 뇌에서도 기억과 냄새가 연결된다. 그러므로 상관에게 보고할 때는
이 병의 뚜껑을 열어 같은 향으로 뇌를 채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불러오는 촉매로 이용한다. 그래서 잉그레이버를 유리병의 냄새를 맡는 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내를 모두 관찰한 뒤 줄기다발적으로 다가가서 주위를 돌며 자세히 살폈다. 줄기 하나에 꽃이 핀 것이 보였다. 단 한 송이. 연약한 흰 꽃이었지만 그래도 꽃은 꽃이었다. 바닥에 고인 피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며 꽃을 살폈다. 술을 마시고 개워놓은 토사물 같다고 할까? 역겨운 향이 났다. 안쪽 꽃잎은 밝은 자주색의 노란색 무늬였고 구부러진 검은 수술이 있었다. 참 볼품없고 작은 꽃이었다. 그 다음에는 블라스의 소지품을 모두 꺼내 하나씩 늘어놓았다. 달란트 주와 한 꾸러미, 작은 칼, 상의, 조끼, 바지, 허리띠. 장식이 달린 장교용 크로스가드가 부착된 제국용 검과 검집. 휴대가 어려운 정식 전투갑옷 대신 긴급한 상황에서 쓰기 위해 챙긴 듯한 가벼운 체인메일 상의. 마지막으로 작은 기름병 하나. 그 병 냄새를 맡아보았다. 악취가 가득한 곳에서도 향긋한 냄새가 났다. 향신료, 오렌지잎, 데운 포도주, 그리고 아마도 인센스. 눈꺼풀을 떨며 같은 냄새를 찾아 기억을 더듬다가 비슷한 것을 찾아냈다. 1년 전쯤 친구인 레오니가 작은 병을 내 코 밑에 대고 흔들며 말했다. 치유용 기름이야. 마사지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 값이 제법 나가는 거라고. 하지만 이 향유가 훨씬 더 고급이었다. 병을 뒤집어 봤다. 그리고 블라스의 의복과 바꾸어 들다가 놓친 것을 발견했다. 작은 책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얇은 책자를 꺼내 내용을 훑어봤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고 해도 읽기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지만 내 눈에는 글자들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고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것을 읽기 위해서는 제법 고생해야 할 듯했다. 어깨너머로 닫힌 문을 확인했다. 오티리오스가 목도 끝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살을 찡그리며 그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다. 사망사건 현장에서 증거물을 없애는 것은 중대한 위반 행위였지만 내가 글을 읽으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여기에서는 불가능했다. 나중에 읽고 돌려두면 돼. 다음은 욕실을 확인했다. 성목 욕조 위에 창문이 나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창문이 작아서 아무도 그곳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 아래 잔디에 흔적이 있는지 확인은 해야 했다. 욕실 수납장 청동 거울을 두드려보고 벽에 잘 붙어있는지 확인했다. 순집 수도관을 살펴보다가 뒤로 물러서서 벽과 천장을 확인하며 어떻게 멀리 있는 보일러에서 온수를 이동시키는 걸까 궁금해졌다. 경이로운 발명품이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눈을 의심했다. 양치 식물지 벽을 따라 특히 위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여기저기 검은 얼룩이 보였다. 양치 식물지에 생긴 곰팡이는 처음이었다. 벽이 너무나 깨끗하고 새하얗게 관리되었기에 유달리 낯설게 느껴졌다. 제국 외륜 지역에서 양치 식물지를 사용했다. 곰팡이나 균류에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땅이 자주 흔들리는 까닭에 벽이 무너질 경우를 생각하면 돌보다는 양치 식물지로 짓는 편이 나았다. 그 모습을 잘 기억해낼 수 있도록 잿물 냄새를 맡으며 곰팡이를 살폈다. 그런 다음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굳어버린 절반 남은 시신을 다시 봤다. 천장의 구멍에서 똑똑 떨어진 물이 부추 위에 고여있던 피에 떨어지는 바람에 핏물이 가죽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룻바닥에 생긴 피웅덩이가 조금씩 더 넓어졌다.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일어서서 청동 거울을 봤다. 그리고 나를 마주보는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다. 순 많은 검은 머리카락, 근심 가득한 검은 눈,
상당한 보강과 변형으로 인해 회색이 감도는 피부를 가진 젊은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의 섬세한 턱과 긴 코를 살폈다. 예쁘장한 이목구비였다. 남성적인 것도 다부진 거나 잘생긴 것도 아닌 예쁘장한 눈, 코, 입이 이렇게 덩치 큰 사람에게 붙어 있으니 참 어색했다. 유덱스 보조 수사관에게 어울리는 얼굴은 아니었다. 이 자리에 어울리는 얼굴도 아니었다. 기껏해야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자리에 앉은 신용을 하며 수사관 놀이를 하는 아이 같달까. 게다가 그가 실제로 이 자리를 얻게 된 과정이 밝혀지면 이 젊은이는 어떻게 될까. 속이 메스꺼리고 뒤틀리고 울렁거렸다. 나는 욕실 창문으로 달려가서 몸을 내밀고 그 아래 잔디 위에 토사물을 흩뿌렸다. 누가 외쳤다. 아이씨, 뭐야? 나는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아포세티칼 장교 둘이 정원에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한 명이 말했다. 젠장, 내가 내뱉었다. 나는 안으로 도로 들어간 뒤 창문을 닫았다. 손수건이 없어서 외투 안쪽으로 입을 닦았다. 코를 훌쩍인 뒤 시큼한 맛과 냄새를 3번, 4번, 5번 빨아들여 봉했다. 그리고 피웅덩이를 조심스레 돌아서 침실 문 쪽으로 걸어가서 나가려고 문을 열다가 동작을 멈췄다. 다른 아포세티칼 부츠와 한담을 나누는 오트리오스의 목소리가 복도를 통해 흘렀다. 답답한 애송이 자식. 사춘기도 안 지난 애야. 다른 서블라임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어. 제일 멍청하다던데? 시험에 100번은 떨어졌다더군. 그런데 놀랍게도 주사. 나는 빠르게 걸어나갔다. 프린캡스. 내가 모서리를 돌아서 걸어가자 오티리오스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네? 목격자들과 면담하기 전에 저택과 주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이 목격자 전원을 각각 다른 방에 데려다 놓고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감시해 주십시오. 또 다른 보초가 출입구를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확인 안 된 시약 열쇠를 가지고 몰래 드나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티리오스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못마땅했는지 안색이 헬쓱해졌다. 그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다가 내키지 않은 표정으로 다물었다. 프린캡스. 나는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노고에 감사합니다. 나는 걸어나가면서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 명령은 처음이었지만 내심 기분 좋았다. 다른 이알렛, 다른 기관 소속인 오티리오스를 질책할 수는 없었지만 성가신 일을 맡기고 오랫동안 붙잡아둘 수는 있었다. 나는 저택 전체를 다니면서 복도와 방을 전부 살피며 이따금 병을 꺼내 냄새를 맡았다. 화자 가문의 문장이 문을 지날 때마다 내 어깨 위로 늘어졌다. 화자 가문은 중요한 방마다 키리피스 버섯을 키울 능력이 되는 듯 했지만 주방 옆 서쪽 끝의 방에 자라는 버섯은 시들어 죽어가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 사실을 기억한 뒤 계속 움직여 모든 창문과 문을 확인했다. 대부분 양치 식물지로 만든 것이었다. 모두 새하얀 것으로 한 개가 내 한 달치 봉급보다 비싼 물건이었다. 주방을 가로지르다가 난로 밑에서 무언가 발견했다. 작은 핏자국이었다. 손가락으로 건드려 봤다. 검은 피가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 물론 주방에 피가 떨어져 있을 이유야 많았지만 그것도 기억에 새겨넣고 밖으로 나갔다. 아주 예쁘고 정교하게 가꾼 정원이었다. 인공 시냇물이 가로지르고 그 위로 놓인 아기자기한 아치형 다리가 그림 같은 풍경을 이뤘다. 동화에 나올 법한 장면이랄까. 오염물질을 수색 중인 아포세티칼에게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오솔길을 이리저리 다녔지만 흥미로운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창밖으로 토한 곳에 도착해 사다리를 놓은 자국 같은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곳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정원사의 거처였다. 얇은 양치 식물지 벽으로 지은 낡은 오두막이었다. 선반에는 정원사가 키워온 듯한 작은 화분이 간간히 놓여 있었다. 갓 피어났거나 시들어가는 작은 꽃이 줄지어 있었다. 꽤 큰 화덕도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에 재가 있었고 벽돌을 만져보니 밤새 석탄을 태운 듯 여전히 온기가 느껴졌다. 부지를 한 바퀴 더 돌며 놓친 것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커맨더의 수첩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나는 수첩을 펼치고 흔들흔들 춤추는 글자를 노려보면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벽, 부분, 삼시, 확인, 날짜, 긴, 4일, 모레, 톤, 이톤. 나는 작은 글자를 더듬거리며 계속 읽어나가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문자를 읽고 기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소리를 내어 읽어 내 목소리를 기억할 수는 있었다.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전부 소리내어 읽었다. 대부분은 커맨더가 점검을 위해 이동한 내역으로 탈라 북부, 파이타시즈 교각 확인, 모두 통과 등의 내용이었다. 그는 직전 4주 전 애긴달 동안 매우 바빴던 모양이었다. 적혀있는 내용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인그레이버답게 모든 내용을 기억에 새겼다. 그 뒤 저택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 개의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사망사건 목격자 면담은 처음이었다. 더욱이 기족 가문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아래 물결치는 시냇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망치지 말자, 응? 물속 내 얼굴을 향해 말했다. 마지막 다리를 건넌 뒤 저택으로 들어갔다. 하녀들을 먼저 신문하기로 했다. 블라스의 방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이었다. 우선 발작적으로 울던 하녀부터 시작했다. 어깨가 좁고 손목이 가는 작은 체구의 아이였다. 그 무거운 접시를 들고 복도를 어떻게 다니는지 의아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블라스가 8시 아침 식사 직전에 도와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을 때 달려간 것도 그 아이였다. 커맨더 블라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흘러내려 콧구멍 위 온폭한 곳에 아슬아슬하게 맺혔다. 그분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오다가 그만두고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서 눕혀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코 밑에 고였던 눈물이 입술 위로 흘러내렸다. 아이는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아이는 흐느끼며 평정을 되찾으려고 애썼다. 깜빡했어요. 차를 좀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그 말에 그 아이는 더욱 크게 흐느꼈다. 나는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울음이 멈추지 않아서 내보냈다. 그 다음 에피나스라는 좀 더 나이 많은 하녀를 만났다. 그녀는 동작 하나하나 조심스러워하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감시받는 데 익숙한 사람 같았다. 에피나스는 첫 번째 하녀의 이야기를 확인해 주었다. 블라스는 저녁 늦게 도착한 뒤 목욕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가 아침에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블라스가 전에도 묵은 적이 있었냐고 묻자 에피나스는 활기를 띠며 대답했다. 네, 나리들께서 그분에게 자주 이 집을 내어주셨어요. 친한 분이거든요. 이번에 묵을 때는 다른 때와 어떻게 달랐습니까?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에피나스가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다. 있긴 있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다시 약간의 침묵. 이번에는 우리를 가만히 뒀죠. 에피나스가 나직이 말했다. 아마 그럴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나는 기침을 하고 병을 꺼내 냄새를 맡으며 내 얼굴이 붉어진 것을 에피나스가 모르기를 바랐다. 그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세요. 에피나스가 이야기했다. 블라스는 단둘이 있는 순간 하녀를 건드리는 아주 지저분한 놈이었다. 에피나스는 블라스의 접근에 응한 하녀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모든 하녀가 같은 일을 겪었다고는 했다. 커맨더 블라스가 이곳에 왜 찾아왔던 겁니까? 에피나스는 눈을 내리깔았다. 화자 가문과 친분이 있었어요. 친분이 있었다고요? 단지 그래서 여기서 묵는 겁니까? 네. 주인이 집에 없는데 그 집에서 지낸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에피나스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나를 봤다. 내 싸구려 부츠와 잘 맞지 않은 외투에 눈길이 닿았다. 귀족에게는 그런 게 드문 일이 아니거든요. 하인조차 나보다는 세상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아마 사실이기도 할 것이다. 나는 좀 더 질문했지만 에피나스는 점점 더 짧게 대답하면서 소극적으로 변해갔다. 그 점도 유념해 두고 다음으로 넘어갔다. 다음에 만난 하녀에게 블라스의 부적절한 접근에 관해 질문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블라스가 불쾌하게 구는 이상으로 나아간 적이 없었으며 별로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들은 것도 본 것도 없어요. 마지막 하녀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다른 하녀보다 대담하고 목소리도 컸으며 화가 나 있었다. 묵묵히 참을 마음이 없다고나 할까? 밤새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네, 손님이 오기 전에 거의 못 잤으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더워서요. 너무 더웠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부엌 근처에서 잡니까? 네, 그건 왜요? 그곳 키르키스 버섯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웠던 걸까요? 하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또 죽었어요? 전에도 죽은 적이 있습니까? 물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물이 많으면 쪼그라들어서 죽어요. 어떤 숲은 말입니까? 뭐든지요. 비, 습도,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면 특히 지금처럼 우기가 시작될 때는 곧바로 병들어요. 어찌나 까다로운지. 나는 등을 기대고 집중했다. 눈꺼풀이 떨리면서 저택을 수색한 기억이 소환됐다. 각 방의 모습이 꿀 한 방울에 갇힌 파리처럼 완벽하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문이나 창문이 열린 모습은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키르키스 버섯은 어떻게 죽었을까? 블라스가 죽기 전 열린 문이나 창문을 닫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녀는 나를 빤히 봤다. 그걸 본 후로 우리는 일하기는커녕 서 있지도 못했어요. 그걸 먹지 못했지만